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보라입니다. 오늘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이어지고 있고요.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면서 논란이 여전합니다. 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반도 외교안보 과제는 또 어떤 게 남아있는지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전문가 두 분을 함께 모셔서 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이처 가족 여러분도 의견 보태주십시오. 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그리고 유튜브 팟빵 댓글로 의견 주시고요. 함께 고민해볼 과제 그리고 질문도 좋습니다. 자, 우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미국은 강한 우려와 실망을 나타냈죠. 네, 미국은 협정의 연장을 강하게 원했으니까요. 네. 당연하겠습니다.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청와대는 역시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설명하면서도 두 나라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수시로 소통은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던 청와대가 추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미국 정부가 예상보다 강한 수위로 실망감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그동안 협정 연장을 원했던 미국 입장에선 실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대한 미국의 당연한 반응이고 우리 정부 입장은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는 수시로 소통을 했고 특히 양국 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한미 NSC가 거의 매일 실시간 소통했고 최근 2달간 9번 유선으로 협의했다며 청와대와 백악관의 이른바 하우스 투 하우스 소통이 긴밀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서 미국에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광복절에도 고위급 인사를 파견했다고 추가로 공개하면서 우리의 해결 노력에 전혀 호응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측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협정 종료가 오히려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국방 예산 증액과 군 정찰 위성 등 전략 자산 확충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가 긴밀한 한미 소통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협정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아 다음 달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의 현안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일본에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네, 예.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고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외교 문서를 통해서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네, 외교부는 한일 관계와 관련한 재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예. 양측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히는군요. 네, 예, 나가미네 대사는 30분가량 외교부 청사에 머물렀는데요. 취재진이 일본의 입장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본 아베 총리의 입장은 한국은 못 믿을 나라다. 예. 그런 낙인을 찍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못 믿을 나라라고 여러 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일본의 대응은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글쎄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네. 예정대로 하겠다는 거니까 28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출발하기 직전 아베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日韓請求権協定に違反するなど国と国とのですね信頼関係を損なう対応がですね残念ながら続いている。 위안부 합의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써온 못 믿을 나라 한국이라는 낙인을 또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まず国と国との信頼関係を回復をし、そして約束を彼らがですね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ように求めていきたいと。
1분 반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별다른 설명도 없이 한국은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3번이나 깎아내린 겁니다. 일본 강요들도 일제히 한국 비난에 동참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지역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失望を禁じ得ず極めて遺憾に思っております。 고노 외무상은 이례적으로 밤늦게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全く次元の異なるものを混同してこういう決定をしていることを断固として抗議をしたいと思います。 수출 규제, 즉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주도하고 있는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반발과 상관없이 갈 길은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허를 찔린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이어 조만간 3차 보복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네, 우리에게 못 믿을 나라다라는 딱지를 너무나 강력하게 본드로 붙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일본은 정말 위험한 불량 국가로 갈 공산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험한 불량 국가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예. 건강한 민주 국가가 건강한 이제 사회를 이루어가는 건데 예. 지금 일본 내에는 개혁과 혁신을 외치는 세력들이 너무 약화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위험 요인이고 두 번째는 국민 즉 이제 시민 사회의 견제 시스템이 허물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시민 사회의 건강한 견제라는 게 혹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예.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민족 감정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데 그래도 서울 중구청장이 노 저펜하고 매너 깃발을 내건다고 하니까 예, 그때 뭐 시민들이 뭐 그렇죠. 그건 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즉시 떼버리게 만들었고 이게 건강한 시민 사회의 견제라는 말씀이시겠고요. 예, 그런 견제가 없으니까 이제 일본 정치가 지금 보수 정당끼리만 경쟁하고 아베를 추종하는 정치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젊은 정치 세력들도 배타적이고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고 예. 이런 것들도 걱정이고요. 결국 역사의식이나 민주주의 전통이 사실 상대적으로 일본은 좀 약한데 그래서 일본의 내일이 불안한 거죠. 그리로 몰고 가려는 아베는 오히려 그래서 한국을 적으로 설정해 놓고 국민을 자꾸 그쪽으로 오도해가는 그런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은요. 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결정이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정부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 편성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경제 활력과 포용성 강화의 뒷받침 그리고 중장기적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겁니다.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확장적 재정 기조화에서 편성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예산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약 513조 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3조 원 증가한 규모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지난 2009년 10.6% 증가 이후 2년 연속 가장 높은 9%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세수 여건이 올해보다 어렵기 때문에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더 크게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내년에 39% 후반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적시 대응을 위하여 경제부총리 주재의 일본관계 장관 회의를 밀착하여 가동하고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글로벌 하방 경직성 확대로 올해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지만 지금은 목표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며 총력을 다해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분배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정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 소득 여건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오유성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이 나와 계시고 한동대 국제지역학과의 박원균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좀 반갑습니다. 의견이 좀 많이 다르셨으면 좋겠는데. 네,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선 뭐 OX 퀴즈처럼 한번 간단하게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이번 결정에. 그 대신 그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부터. 네. 저는 찬성이고 찬성. 우리 정부가 정말 그 미국에 대해서 우리 국가 자존심을 확실히 저는 아베 그 뭐 반응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반응인데 역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용감하게 했고 이게 새로운 전기가 돼서 한국의 외교가 정말 곧바로 바로 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절실한 바람입니다. 예. 교수님. 예. 저는 지소미아 중단 혹은 폐기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예. 근데 뭐 이미 결정이 된 거라서 사실 오늘 이 지금 디베이트를 하는 것을 제가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명분과 실리 중에 명분을 택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실리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앞으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많고 또 비용,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장님께 그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 해결에 이게 실효가 있는 겁니까? 저는 한일 갈등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갈등이 해소가 안 된 게 일본의 이런 거의 불법적이고 좀 어거지 보복 조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미국이 제일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한미일 중에 미국은 협정 당사국은 아니지만 미국이 제일 원했고 미국이 3년 전에 가장 세게 밀어붙였고 일본도 상당히 원했고 그나마 박근혜 정부조차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끌려가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베가 어떻게 실수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준 거예요. 파기할 수 있는 기회. 파기라기보다 종료죠. 이건 우리가 뭐 위법으로 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주권 국가의 권리로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니까. 근데 아베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줬고 그것은 미국도 반대할 수 없는 명분이었다. 왜냐하면 이게 군사정보 2급 기밀을 바꾸는 건데 우리를 못 믿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하고 어떻게 교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진짜로 이걸 3년 전처럼 지금도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베에게 이게 왜 징용 문제 가지고 왜 그 경제 보복을 하냐? 이건 너네가 턱도 없는 일을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실익이 어느 정도 침해당했기 때문에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11월 23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예, 이제 좀 움직이는 걸 좀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실효는 없는데 오히려 한미일 삼각 안보 관계가 흔들리는 불리한 점만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홍현익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소미아가 생기게 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결국 미국이거든요. 한국과 일본이 당시에 둘 다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이제 그것을 강력히 추진한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우리가 어저께 발표를 한 이후에 지금 미국의 반응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지난 한두 달 7월부터 시작했죠. 존 볼튼 외교안보 보좌관이 와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소미아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결국 지소미아 연장을 얘기했고 9일날 와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것은 한미일에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을 원한다. 해리스 대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미 해병대 사령관이 왔고 그저께 비건 대표까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파기를 했고 지금 오늘 김현정 2차장과 어저께 백브리핑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논의가 됐었다. 근데 오늘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너무 명백하게
글쎄요. 제가 2002년에 한미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이후에 이만큼 강력한 그런 뭐랄까요, 거친 언사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강한 유감, 그리고 이것은 실망이다. 더불어서 미 국무부의 논평이 저는 많이 우려가 되는데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의 중단은 파기라는 표현을 쓰긴 했죠.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이것은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표현은 제가 한미 간에서 특히 동맹 관계에는 미국이 굉장히 표현을 조심합니다. 어쨌든 동맹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도 이만큼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심각한 오해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미국이 이게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한국과의 분명하게 사전 합의가 없었고 사전에 통보받은 이후에 통보받았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들었던 거랑 다르다라는 표현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국이 사전에 충분히 얘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파기를 선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 정부의 큰 숙제로 남아 있죠. 네. 코리아 정부라고 안 그러고 문재인 정부라고 몇 번을 얘기하면서 한 거는 좀 세게 나오는데 하는 생각은 들긴 들었습니다만, 근데 홍 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연장한 다음에 안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한 이거 중간 전략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도 예상은 그렇게 했죠. 왜냐 한미 동맹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파놓은 한국의 역할을 3년 전에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덥석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처한 거는 우리가 미국하고는 군사적으로 동맹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은 일본, 미국, EU까지 합한 거의 무역량하고 거의 같고 내역 면에서도 거의 900억 달러 흑자를 주는다. 거의 90조 원의 흑자를 매년 주는데 그런 나라하고 거의 적국이 돼버렸어요. 저는 예상했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쥐소미아하고 사드까지 하면 중국은 우리를 적으로 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시진핑 주석이 지금 한국에 오지도 못하잖아요. 엄청난 지금 국가적으로 전략적인 손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전초병 또는 보초를 세워놓고 또는 방패막이로 세워놓고 자기네들은 거꾸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한국에다 대고. 나 이거 너무 위험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우리가 먼저 찔리고 그 중국과 북한의 타깃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적절하게 우리 속으로는 아마 진보 정부 들어와서는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미 동맹이 중요하니까 기회를 못 잡았는데 이번에 아베가 좋은 기회를 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도 너무한다. 아까 김현정 차장의 얘기도 국가적 자존심을 완전히 훼손한 게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굉장히 유하게 대화와 협력을 원한다면 손을 기꺼이 잡겠다. 그리고 광복절 날도 특사를 보냈고 무슨 알셉 회의에도 가서 얘기하자 그랬는데도 안 하고 외무장관회담에서도 냉랭하게 하고 전혀 대화하려는 자세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겉으로는 다 얘기는 못하지만 NSC 간에 거의 매일 통화하듯이 해서 일본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쥐소미아를 연장하고 싶지만 우리를 거의 적국 취급해서 안보적으로 못 믿을 나라라 그러는데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건 못한다. 우리도 국가다. 우리도 국가의 주권이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원한다면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바꾸라고 좀 영향력이 충분히 있잖아요. 아베가 지금 트럼프한테 하는 거 보세요. 거의 종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영향력 행사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박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긴밀히 이건 상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한일 간의 조약인데 한일 간의 협정을 왜 미국하고 상의를 합니까? 그러나 지금 이게 연장 여부를 지금 우리가 심의 중인데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연장을 못합니다라는 걸 수도 없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저는 이미 예상했어요. 당연히 너무나도 섭섭하겠죠. 한국이 완전히 보초를 쓰다가 나 보초 못 쓰겠다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이 너무나도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잡힌 거라고 좀 봅니다. 박사님, 예를 들면 이제 한미일 동맹인데 순서대로 한다면 미국, 일본, 저 밑에 한국, 이쪽도 중국, 러시아, 저 밑에 북한. 어떤 수직 계열화해서 한국은 한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맨 끝에 막내로서 질질 끌려다니는 걸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확실히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본이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저는 뭐 이게 수직적 관계라고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예, 그럼에도 뭔가 한국을 조금 더 뭐랄까 폄훼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프레임을 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우리가 이 지소미아 카드를 한국 정부가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같은 경우에 지소미아 연장을 원한다. 한국이 대승적 차원에서 해주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계속했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얘기했고 고노다로 외상도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게 일본이 한국을 향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미국을 해서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소미아라는 것은 미국이 굉장히 오래 어떻게 보면 1965년 이후부터 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그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한일 간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책임과 부담을 좀 덜고 아니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 위협을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에 따라서 움직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그것을 정확히 파악했죠. 미국이 계속 원한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같이 비용을 따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일이 계속 좀 이 지역에서 더 역할을 해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읽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폐기한다니까 이번 기회를 이용해 갖고 자신들은 어떻게든지 안보 협력은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이 문제를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의 문제를 우리는 당연히 역사적인 문제고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안 보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경제적인 갈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소미아라는 안보 영역으로 한국이 확장을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중단을 한다라는 것은 미국의 사활적 이해를 건드리는 거고 다시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그 틈을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증거로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고노다로 외상이 한밤중에 우리 난간표 주일 일본 대사, 주한 일본 대사죠.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를 하면서 그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해서 한국이 완전히 오판했다. 근데 제가 걱정한 게 그 다음 오늘 아침에 나온 국무부의 성명 아까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얘기. 동부아시아에서 한국 정부 오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일본이 미국을 통해서 봐라. 한국 정부는 원래 한미일 안보 협력에 관심이 없었고 여기서 이탈하고 결국 중국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빌미를 줘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그런 전략적 결단을 했으면 저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베 수상 아까 지금 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계속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킨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한 이후에 한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국제 여론도 지금 일본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내 여론에서도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베 수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일본 사람들도 한국이 이상하네. 지소미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못 내더라도 한국이랑은 안보 협력을 할 이유가 없네. 그러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아베의 그런 주장이 맞네. 그런 공감대를 우리가 줄 이유가 없죠. 저는 한일 갈등의 핵심 문제는 아까 잠깐 보고 나왔습니다만 일본 내에 지금 우익 수정주의, 아베에 반대하는 세력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협력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더불어서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하는 아베 내각과 국제 여론을 형성해서 가는 게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가야 할 길인데 이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문제가 어디에 걸려 있냐면은 한미동맹의 역할이 뭐냐 그거예요. 한미동맹은 우리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것이지 한국이 중국의 적이 되는 게 한미동맹이 지금 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거기서 적절한 기회가 생겨서 우리가 지금 아베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적이 되는 게 한미동맹이라면은 뭐 지소미아 연장하고 뭐 가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맨날 보초를 쓰고 일본한테는 거의 그 부수적인 정보나 없고 우리는 소중한 정보를 주는데 거기다 제재까지 가하고 독일과 달리 하나 반성도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협상을 하자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미국은 은근히 일본 편에 서 있고 그리고 21세기의 세계 시대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냉전이 끝나고 이제 국제사회가 화해와 협력과 국제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가는 사회인데 미국은 자꾸 동맹을 해서 편가름을 해요. 한미일 동맹을 하고 호주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고 중국이 어디 뭐 침략해가지고선 지금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경제 발전해가지고 무역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미국은 그 경제적으로는 지금 자기네들이 힘이 안 되니까 군사적으로 엮어가지고 한국을 너는 북한만 적으로 삼지 말고 중국을 적으로 삼아라. 그래서 지금 역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수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빠져나갈 길이 없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에게는 누차 설명을 하고 미국이 진짜로 이걸 이익으로 생각하면 아베 정부가 이렇게 그 우방국에게 믿지 못할 나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왼쪽 뺨을 때리고 웃어 그러는데 또 웃겠습니까? 또 뺨 때리고 악수하자. 그리고 못 믿을 나라인데 군사 기밀을 달라. 그 완전히 국가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라는 건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미동맹이 바로 쓰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예.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지금 약화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한미동맹을 잘해가면서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어느 정도는 동등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은 중국을 자기가 견제해주겠다고 선봉장이 서겠다고 그러고 한국은 중국하고도 친하겠다 그러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훨씬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생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독도 같은 문제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이게 일본은 울릉도, 독도, 거제도, 제주도를 한국에게 돌려주게 돼 있다라고 초안에 돼 있는데 일본의 로비로 빼줬어요. 예. 그러고 나서 독도를 일본이 영유하겠다라고 자꾸 하는데 미국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 그러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미국이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김현정 차장 얘기를 한 미국과 더 강화된 관계를 맺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할 때 미국을 달래고 미국하고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으려면 또 돈을 좀 집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방위도 써야 되고 무기도 사줘야 되고. 미국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요. 예. 그 효선양 미선양 사건 있잖아요. 예. 탱크에 치여주고. 그때 촛불 시위가 있었는데 탱크에 이제 뭐 불려나다가 장갑차라고 해야겠지만 장갑차에 사고가 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쨌든 과실이잖아요. 근데 무죄로 미국으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사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촛불이 그냥 거세게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이 한국 국민의 정서를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도 만약 아베가 저렇게 정말 경우에 없고 거의 불법적으로 그리고 이 G20 정상회담을 해서 세계 자유무역을 마치 수호신인 양 행세하다가 갑자기 무역 보복을 가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은근히 일본을 뒤를 밀어주는 이런 행태를 한다고 하면 미국 자체가 올바른 국가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미 관계가 건전하게 돼야지 만약 미국이 무조건 잘못하고 있는 아베 편을 들다가는 한국 내의 반미 감정이 엄청나게 세진다는 걸 미국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는 한미 조약이 아니라 한일 조약인데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면 족하지 더 이상 나간다고 하면은 한미 관계 자체가 미국으로서도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뭔가 미국이 한국화의 사이에서 이래도 되는 거야라는 감정을 느낀다면 뭔가 우리가 좀 고립되거나 아니면 약간 패싱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가능성도 열려 있죠. 여러 가지로 특히 북중러의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지금 한미일의 뭐 동맹은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는 안보협력이죠. 안보협력 체제에서 지금 약한 고리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한국인데 이번에 그것이 좀 확인이 됐고 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 대외 정책이 비용 대 효과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필요성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 틈을 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파고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리 영공 침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권 훼손 행위가 있었는데도 이전 같았으면 미국이 우리의 방위 공약을 같이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중국과 러시아는 그 약한 고리 한국을 확인하면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소미아가 그런 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팽창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고 억제하는 그런 기제로 활용이 되는데 그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소미아에 반대온 것은 뭐 명확합니다. 얼마 전에도 뭐 노동신문에 지소미아를 폐기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역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위협, 미사일과 그런 지금 발사하는 것에 대한 이 한미일, 특히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서 정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신들을 억제하는 그런 기제다라는 것에 불편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소미아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저는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게 지소미아가 폐기되더라도 중단되더라도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의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티사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지만 티사가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느슨한가요? 티사라는 것은
이 미국이 가운데 있고요. 옆에 일본이 있고 옆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를 할 때 한국이 미국을 통해서 일본한테 하면 일본이 미국을. 근데 정보의 핵심은 신속성입니다. 특히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지금 뭐 올해 들어서 북한이 쏘고 있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MD를 쓰던 뭐 미사일 방어를 하던 그 원점을 타격을 하던. 근데 지금 있는 그 T사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또 T사가 다루는 영역은 상급 비밀입니다. 근데 지금 쏘고 있는 미사일들은 2급 비밀이거든요. 지소미아가 그것을 다루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정부의 그런 설명이 맞다면 왜 2014년에 T사가 맺어졌는데 2016년에 아까 우리 홍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소미아는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건 정경도 장관도 그저께 국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필요 없었으면 벌써 파기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군다나 8월 2일 날 백색 국가에서 한국이 배제된 이후에도 지소미아를 통해서 최소한 3번, 4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정보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지금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그런 북한의 무기에 대한 최종 사거리와 그런 것을 확인하는데 우리한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우리의 능력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저는 진짜 동의하기 어려운 게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한국 쪽으로 날라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몰랐던 거는 처음에 발사 지점, 궤도까지는 다 알아요. 마지막 떨어지는 것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어디에 떨어진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나요? 꼭? 그 신속성이라는 건 미국과 일본한테 필요한 것이지 그걸 너무 과장을 해요. 어디에 떨어지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 우리 쪽으로 날아오면 처음부터 하는데 날아오는 과정도 알고 다 하는데 단지 일본 아빠한테 떨어지니까 일본이 자기 쪽으로 날아오니까 더 알죠. 근데 그거는 시간만 지나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걸 실시간으로 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게 한미 관계가 지금 훼손될까 봐 좀 걱정들 하시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이 핵을 거의 개발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핵을 개발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핵을 개발하려면 3개월 내에 수백 개 핵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6개월이면 한 수십 개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국제사회의 안보 논리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미국이 우리가 너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미국이 군사 안보 협력 관계를 조금 느슨하게 우리도 핵을 만들면 돼요. 파키스탄도 만들었고 인도도 만들었고 이스라엘도 만들었고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자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너무 대미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주한미군을 좀 감축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감축하라고 해요. 그리고 감축하면 그 비용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근데 너무 넓은 이제 이야기가 아니, 근데 지금 걱정하는 게 한미동맹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미국이 그 지소미아도 뭐 한국 마음대로 하는데 그럼 우리도 마음대로 하겠다? 상당히 우리도 유연성이 있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의 세계 전략의 첫 번째 과제가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주한미군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방위비 안 올려주면 뭐 철수하느냐 하는데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제가 보기엔 미국 의회가 딱 규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미동맹 중요해요.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고 잘 발전시켜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주눅 들어서 모든 거를 거기 대미 일변도로 하다가 지금 중국하고 거의 지금 적대관계 비슷하게 가버렸어요. 러시아하고 지금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도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도 우리를 다시 볼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한국의 외교의 균형을 바로잡는 길을 삼고 그 대신에 한미동맹을 바로잡으면서 우리의 능력, 군 정찰위성 같은 거 도입하는 거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주국가가 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감수해야죠. 근데 박 교수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한미 관계는 돈독해질 수 있다 얼마든지.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쉽사리 우리를 갖다 뭐 저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일본이 다음에 꺼낼 더 강력한 카드 이런 것도 나오겠습니까?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필요한 카드를 다 갖고 있고요. 예정대로 28일 날 시행을 하겠죠. 그 시행을 하면서 한국의 경제에 충분한 불확실성을 이미 부과한 상태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개별 품목은 경제산업성에서 지난 7월 달에 우리 반도체 3개에 부분한 것처럼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이것을 국제전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조치와 배경들이 있고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추가 조치를 해서 구태여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하는 그런 명확한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죠. 그리고 관련돼서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미 갈등, 특히 지소미아의 중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돼야 그만큼 미국이 이 지역에서 책임과 역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깨져나가면은 미국의 반응, 트럼프의 반응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럼 더 적극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와라. 그 의미는 뭐 호르무즈 해협이 됐든 아니면 남중국 해협이 됐든 군사적으로 더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시작이 될 방위비 분담에서 훨씬 더 기여를 해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면 아예 미국 동부가 구상해서 한국은 좀 배제가 되는 거죠. 근데 과연 두 가지 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좀 우려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저도 명분은 뭐 100% 동의합니다. 먼저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고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장 고급 정보를 나눕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 이후에 과연 이것을 중단 파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걸 통해서 한일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예상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한미 특히 방위분담 같이 당장 닥쳐올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라기는 그런 준비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일 갈등이 무사히 잘 끝난다면 지소미아도 다시 복원되면 되는 거겠죠? 11월 23일 이전에 미국이 좀 움직여서 아베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고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보복하지만 결국 한일 간의 무역이 단절되면 우리의 240월 적자만 해소되는 거예요. 그건 물론 우리 경제에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서 안 사고 안 타고 안 먹고 안 가고 하면 일본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너무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네, 자, 홍 실장님, 박 교수님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사옥의 뉴스가 있는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그러니까 이 조국 후보자 가족들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장관 후보자로서 그 직을 내놓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해명 없이 포기 선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또 비판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먼저 따가운 질책에 밤잠을 못 이룬다며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 두 가지 실천을 하겠다며 첫 번째로 가족 명의의 사모펀드를 모두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아내와 자식 명의의 사모펀드는 그동안 전 재산을 넘는 투자 약정액과 함께 펀드 운용사 친척 소유 논란 등이 계속됐습니다.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두 번째로 가족 재산인 웅동학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장인 어머니가 직에서 물러나는 등 가족들이 모든 권한과 수연 재산을 포기하고 국가나 공익재단 등이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할 때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받은 사회적 혜택을 환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진심을 강조했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조 후보자의 이번 가족 재산 환원 발표는 청문회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사퇴 여론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수십 개의 의혹이 제기된 재산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포기 선언을 한 것을 두고 국면 전환용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사퇴 여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뭐 사회 환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이제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 예. 다른 것보다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 조국 후보자도 본인도 이제 여러 번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은 뭐 그건 달게 받겠다고 그랬어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 사회적으로 그런 비난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물론 딸 관련된 의혹 이 부분은 좀 떼놓고 보면 사실은 조국 후보자가 그 돈이 좀 재산이 좀 있고 그 재산을 뭐 사모펀드에다 투자했다. 이것도 사실은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는 상당히 조금 의아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도 그러나? 예, 그렇죠. 바로 예. 그겁니다. 또 웅동학원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웅동학원이 적자고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이렇게 이익을 내는 그런 학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웅동학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본인의 이미지가 갖고 있었던 원래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더 좀 엄격한 잣대로 검증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사회적으로 봐서 다른 일반인들과 다르게 늘고 있는 특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내놓음으로써 본인이 원래 얘기하고 주장했던 그런 이미지를 좀 실현해 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 이제 공직자에게 예. 자녀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영린이다라는 그렇죠. 의견을 또 내세우게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국 후보자의 이 뚜렷한 해명을 좀 원하는 목소리도 많았었는데 이렇다 할 해명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야당이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뭔가 해명하겠다 한마디 하면 그걸 가지고 또 꼬리를 물고 다른 의혹들이 또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청문회를 하는 이제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 한 번에 끝내길 원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마디 하고 또 다음날 한마디 하면 그걸 가지고 또 말꼬리를 그렇죠. 잡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혹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걸 일일이 이 모든 대응, 물론 그 청문회를 준비하는 팀에서는 계속 문자나 이걸로 기자들에게 해명하는 자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만이고 조국 후보자가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뭔가 얘기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청문회 가서 낱낱이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설화가 돼가지고 또 다른 논란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좀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청문회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이거 뭐 사회 환원쇼 하는 거냐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지만 야당이 이제 뭐 입장이 그렇다고 치고 국민들의 마음이 이걸 계기로 해서 돌아설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진정성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조국 후보자가 오늘 이제 표현은 그렇게 했잖아요. 이걸 정말 그 쇼가 아니라 진정성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본인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니까 그 차원에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이제 저는 이 딸 의혹 문제와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좀 파장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 여러 가지 이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을 완전히 이렇게 국면 전환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 자체는 어쨌든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여론의 추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 행정이나 연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딸에 대한 문제지 조국 수석 본인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딸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지원 사격을 했는데 오히려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표현 방식에 있어 현장 실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약간 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서울대 우희종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마 논문을 본 것 같은데 그분이 그 자기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 논문이 일반적인 사회과학 논문과 다르게 좀 짧게 작성된 논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의 그 SNS 글을 보면 약 3, 4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논문이. 근데 이 논문, 저도 교수지만 논문지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전체 논문 길이를 얼마로 할 거냐는 그 논문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르고요. 현장 실무적인 논문을 쓰느냐 아니면 이론적인 논문을 쓰느냐도 이 논문지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논문질은 짧게 작성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길이가. 네. 그러나 길이가 짧다고 해서 그 논문의 가치가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재정 교육감의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짧게 작성된 논문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학생이 기여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현장 실습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러면서 또 에세이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아티클이 아니고. 네,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에세이라는 표현보다는 논문이 표현이 맞고요. 예. 그러니까 논문 그 연구 학술지마다 약간의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일률적으로 논문은 몇 페이지 이상이 돼야 된다 아니면 논문의 길이의 내용은 분량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논문이 맞고요. 학술지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성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학교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것과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역시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인턴으로 들어가는데, 예. 인턴으로 연구 작업에 참여하는데, 예. 나중에 논문에 등재되는데, 예. 결국 아버지의 이름이 또는 어머니의 친문 관계가 적용을 했을까? 그렇죠. 이 문제인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키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워낙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건 확인이 안 되는데 의혹이 너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해명이 완전히 안 된 상황에서 의혹만 들으면 계속 그게 마치 나오니까.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앵커가 지적하신 것처럼 이 모든 과정에 그러면 조국 후보자나 조국 후보자 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절차상 이렇게 돼 있었고 아니면 뭐 제1저자로 올린 그 연구 책임자인 그 예. 교수가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다. 자발적으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이제 야당이 이걸 확실하게 사실화하려면 조국 후보자나 조국 후보자 부인이 어떤 형태로 개입했는지를 밝혀내야 돼요.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 사실은 의혹은 있지만 실체를 밝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혹은 있지만 어쨌든 해명이 뚜렷하지 않고 실체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는 이런저런 뭐 정황을 통해서 관련 의혹을 좀 유추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논문의 연구 기간과 이 조국 후보자 딸의 인턴 기간이 다르다는 의혹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일반인들 잘 모르시는 절차인데 네,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요 이게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이 연구 책임자가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연구를 진행했어요. 예. 그 연구를 진행하고 나면 뭘 하냐면요 반드시 연구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하고. 근데 그거는 논문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 보고서라는 걸 작성하고요. 책자 형태로 보통 작성을 합니다. 예. 이걸 몇 부 이상 작성하도록 제출하도록 이게 아주 명문화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비를 주는 쪽에서 그러면 2007년 6월까지 연구가 끝났고 아마 결과물은 나갔을 겁니다. 예. 보고가 돼서 그 다음에 그 연구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연구 논문을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이 조 후보자의 딸이 거기서 근무를 해서 인턴으로 그 사이에 논문을 쓰는데 기여했다고 하면 저자로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와 학술 논문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사에서는 마치 연구 보고서가 학술 논문인 것처럼 이렇게 오버랩돼서 사용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보통 그건 저 아니라 교수한테 다 물어보죠. 동일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학술 기관에서 의뢰한 연구 보고서는 제출을 하고 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연구 논문을 쓰는 거고요. 그 논문은 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쓰지만 다시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알겠습니다. 보완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뭐 조 후보자 딸이 거기에 기여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또 하나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온다면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다라고 예, 치고 예. 그러나 국민들은 그 양반도 그래라는 분노가 점점 커졌다. 특히 이제 학생들까지 맞습니다. 번져나간데 네, 네, 네. 그러면 법적으로 위법한 건 없었으나 국민들의 분노나 실망이 크면은 후보자로서는 사퇴하는 게 옳으냐. 이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남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여론이 향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조국석이 요즘 이제 그 얘기 안 하죠.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게 워낙 폭폭을 맞아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국민 정서상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그것도 어찌 보면 평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당장 조 후보자가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청문회가 끝나고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충분히 조 후보자가 지금 딸과 관련된 문제는 그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밝힌 내용 해명이 충분히 됐느냐 안 됐느냐가 조 후보자의 최종적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가 여론의 향방을 굉장히 예의주시할 것 같은데 그 여론 향방 중에서도 지지층인 젊은층의 이탈이 조금 마음 아프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대와 고려대가 촛불 집회를 준비 중이고 서울대는 잠시 후에 시작을 하고 고려대는 저녁 6시부터 그 학생들의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관련 화면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뭐 고대에는 6년 만에 뭐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도 등장을 했고요. 안녕하십니까라는 무릎이 제일 무서운 무릎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고려대에서 있었던 조금 전에 고려대 집회의 모습입니다. 학생들 좀 마스크를 쓰고 팻말도 들고 있고 보면은 뭐 자유, 정의,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이런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젊은 세대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젊은 세대들이 지금 조 후보자의 딸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봤던 물론 지금까지는 조 후보자나 조 후보자 부인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특혜적인 요소들이 있는 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다는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조 후보자가 평소에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없는 자, 그다음에 서민들, 그다음에 사회적 저소득층 이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본인의 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 뭐 갖고 있는 실망감이니까 저는 이 부분은 조국 후보자가 정말 깊이 사과하셔야 돼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명백한 진상규명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어떤 논란보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고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청문회 날짜를 가지고 지금 여야 간에 계속 투닥투닥 싸우고 있단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국민청문회라는 걸 민주당이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청문회라는 게 나름대로 글쎄요, 뭐 법적인 효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론의 향방을 바꿀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지금 조 후보자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본인은 모든 걸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청문회 날짜가 안 잡히면 국민청문회를 열어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조 후보자가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 그게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여론은 돌아설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청문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의혹은 점점점 사실화돼 가고요. 의혹은 점점점 커질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조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대국민 청문회를 해서 진상을 밝히고 진상에 대해서 해명이 제대로 되면 그게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청문회라는 카드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보이콧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3일 청문회를 언급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3일 청문회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청문회를 3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일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관례로 보면 장관급은 하루 했고요. 국무총리가 이틀을 했어요. 그게 관례로 지금 굳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조국 지금 장관 후보자잖아요. 장관 후보자를 3일을 하자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받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건 관례를 깨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또 이런 논란이 있으면 모든 장관 후보자를 3일, 2일, 3일씩 하자고 하면 이게 지금 그동안 해왔던 관례들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은 받아들이기 힘들 거다. 다만 뭐 만약에 협상이 돼서 이틀 정도 한다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여야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지만 3일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런 예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근데 그걸 룰을 깨면서까지 장관 후보자를 3일 동안 청문회 한다? 이건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타협이 된다면 이틀 정도로 타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역사에 유례없는 핫한 인사청문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의 놀람이 가신 지도 채
3개월도 안 지났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어왔죠. 네, 우리 국민이 탄 승용차가 열차와 충돌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전영 헝가리 리포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전영입니다. 네. 충돌 사고는 어떻게 해서 벌어진 겁니까? 예, 헝가리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저녁 7시경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북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키시모르스 지역의 12번 고속도로 9km 지점의 철도 건널목에서 열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열차는 바토리 유로시티라는 열차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출발해서 헝가리 서부 기차역으로 향하는 중이었는데요. 키시모르스 철도 건널목에서 우리 국민 3명이 탑승하고 있던 오페레, 자피라 차량과 충돌하게 됐습니다. 당시 열차는 급행열차로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는 중이었고요. 또 충돌 후에 열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몇 마일을 사고 차량을 밀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사고 당시에 철도 그 신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 중이었던 겁니까? 네, 헝가리 페스트주의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철도 신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빨간불이었는데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근데 사고 지점에는 철길에는 차단기와 신호음은 없고 신호등만 있는 건널목이었습니다. 헝가리는 교통법규상 5가지 방법으로 철도 건널목 통행을 제한하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철길만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철길에 신호등이나 혹은 차단기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차단기와 신호등이 함께 있는 경우 그리고 사람이 서서 신호를 표시하는 이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길이 시작되기 전에는 철길에 가까워질수록 빨간색의 3줄, 2줄, 1줄로 표시된 3가지 표지판을 차례로 비치해서 전방에 철길이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방문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표지판을 제대로 인식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주행하는 기차가 자동차를 우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헝가리에는 차단기가 내려오는 곳들이 대부분이지만 작은 마을에는 이번 사고 지점같이 신호등만 있는 철도 건널목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 신원은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사고 직후에 급파된 응급대원들은 사고 차량에서 30세와 36세의 한국인 여성 그리고 46세의 한국인 남성의 시신을 수습했는데요. 그리고 30세의 여성은 사고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3명 모두 사고 직후 사망했고 사고 현장에 파견된 응급팀에 따르면 현장에서 3명의 소생은 불가능했다고 전해집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순진 한국인 3명은 행사 참여를 위해서 헝가리를 방문한 상태였고 렌트 차량으로 쇼핑을 마친 뒤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의 반응 그리고 언론 보도는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 있던 사고 목격자에 따르면 자신은 철길 맞은편에 있었는데 달려오는 차량을 보고 차량이 제발 철도 레일 위로 진입하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고 그리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당시 참혹한 사고의 순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줬는데요. 사고 직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 현장으로 몰려들어서 이 비극적인 참사에 매우 놀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에도 사고 현장에는 충돌의 흔적들이 보였는데 여기저기 흩어진 범퍼 조각과 자동차 번호판, 유리 조각 등의 사고 차량 잔해와 또 당시 차량에서 쏟아져 나온 장본 음식으로 추정되는 음식물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헝가리에서는 사고 직후에 주요 뉴스 채널인 M1에서 이 사고를 다루고 또한 주요 언론지들 위주로 사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의 가장 비극적인 사고였던 허블레아니 유람선 사고 이후에 석 달 만에 또다시 한국인들이 열차 사고로 사망한 것에 대해서 현지인들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헝가리에서 이전영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이것이 생방송으로 중계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29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의 규칙은 이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재판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 등의 비리 행위와 관련된 재판인 만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서 시험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무죄라는 거죠? 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도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엔 부족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시험지 유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앞서 두 자매의 재판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 A씨가 구속 기소되면서 미성년자인 쌍둥이 자매는 소년부로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로 다시 돌려보내졌고 결국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쌍둥이 자매가 아버지 A씨와 공모해 빼돌린 답안지로 교내 정기고사를 치르면서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쌍둥이 자매의 변호인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측과 의혹, 일부 간접 사실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사실이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쌍둥이 자매의 급격한 성적 상승을 예로 들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린 사례가 없는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인 쌍둥이 자매가 퇴학에 기소까지 당했다며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성실히 심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당부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아버지의 항소심이 먼저 진행되고 있어 쌍둥이 자매의 재판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네, 이번엔 음주운전 사고 소식입니다. 네, 인제 양양 터널에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죠. 예. 이 안에서 역주행한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운전을 하면서도 술병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고속도로 터널 안 도로 옆에 멈춰선 3.5톤 화물차가 요리조리 방향을 틀며 차선을 막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은 줄줄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불법 유턴한 화물차 역주행하며 터널을 빠져나갑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역주행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화물차 운전기사가 불법 유턴과 역주행을 한 고속도로 터널입니다. 총 길이 10.9km 국내 최장 도로 터널인데요. 차선은 두 개지만 모두 같은 방향입니다. 터널 내부가 어두운 상황에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운전기사 45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긴 0.186%. 공작기계 장비를 싣고 강원도 강릉으로 가던 중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샀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도 마시고 심지어 차를 운전하면서도 술병을 놓지 않았습니다. 휴게소에서 세워놓고 주차장에서 먹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뭐 얘기는 움직이면서 또 먹고 네. 한 병 반을 먹은 거예요 거기서. 가다가 이제 술이 취하니까 네. 질감을 이제 잊어먹은 거죠. 이게 어딘지. 그러니까 옆에다 세워놓고 이게 똑바로 온 건지 그 생각하다가 잘못 온 줄 알고 네. 잡아 돌린 거죠. 터널 안에서. 3km 정도를 역주행한 A씨는 터널 밖 갓길에서 순찰대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고의로 역주행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이번에는 누이적 가족들의 의견 소개하겠습니다. 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송찬우님, 때로는 배짱도 부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결단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의견 주셨네요. 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077 하나님, 지소미아를 서둘러 발표하는 정부가 좋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7311님은
일본 아베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십선비님, 지소미아는 일본과 미국을 위한 협정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의견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댓글 중독자 디드라고 주셨나요? 지소미아 당장은 이익처럼 말하는데 앞으로 외교 단절되면 경제 타격이 우려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9007님.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할 때 미국은 아무 말 없었다. 미국이 지소미아 유감이라고 하면 진정한 동맹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네. 그리고 역시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야나라고 하는 분이 다른 정치인이었다면 정면 돌파 안 했을 텐데 조국의 강한 신념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7492님 장문의 문자 주셨는데요. 조국 후보자 딸과 가족 사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응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윤리와 배려 그리고 책임감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9866님 왜 그들은 재산의 사회 환원을 자발적 가치로 미리 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어나서 여론이 들끓으면 버티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면죄부를 얻으려는 것처럼 하는 걸까요? 라고 물음표를 달아주셨네요. 네. 자, 오늘은 절기상 처서입니다. 처서. 네. 예. 음악 있는 저녁 어떤 걸로 준비했습니까?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준비했습니다. 예. 이 여름 더위가 물러나면서 이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바로 건강이죠. 아침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커진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